네, D-21일이죠. D-21일. 오늘은 9월 5일이네요. 네, 진짜 21일 남았습니다. D-21일에 3주. 남은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책 보고 문제 풀어야겠죠. 책 보고 문제 풀고. 근데 저는 책도 솔직히 안 봐요. 네, 이렇게 문제 풀다가 좀 쟁점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냥 기본서 살펴보는 사전 차트지, 그냥 그 정도지. 안 읽혀지더라고요, 이제 문제만 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1일 동안. 오늘은 행정사 2차 대비 행정사 실무법,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사 지도 감독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고, 그래서 서설, 자격의 정지, 업무 정지, 그 다음에 4번의 감독상 명령과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감독상 명령, 그 다음에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네. 목차를 이렇게 잡고요. 행정사 서설에서 행정사는 일단 업무상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소속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감독을 받겠죠. 그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상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때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행정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자격 취소가 되는 사유는요, 우선 뭐가 있죠? 첫째,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요, 신고 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죠. 대여한 경우. 셋째,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업무 정지 기간 내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네 번째,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죠.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업무 정지, 그쵸. 그리고 자격의 취소는 사유가 이렇게 되고, 절차는요, 청문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청문을 거쳐야 하고요. 그 업무 정지입니다. 정지 사유는요, 업무 정지, 업무의 정지. 그래서 정지 사유는 우선 첫째,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무소 설치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해서 2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할 경우, 그렇죠? 2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할 경우 업무 정지 사유고요. 둘째,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그 시장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요,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요, 업무에 관하여 따로 보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원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을 위반하여 위임원으로부터 보수 외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은요,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가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의 범위의 기간을 정합니다. 단 업무 정지 처분은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동안,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업무 정지 처분은. 그 다음에 자격 취소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 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당연히 자격 취소한다고 했죠. 네, 자격 취소됩니다. 업무 정지 기간 내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자격 취소되고요.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과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우선 감독상 명령. 감독 기관은요, 행정사는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감독을 받죠. 행정조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사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요, 해당 행정사에 대해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자료 제출 또는 그것에 필요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고요.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요, 행정사에 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 제출을 하거나, 또 공무원들 출입 행정조사할 때 있다 그랬죠. 출입 검사를 방해, 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그래서 지위 승계. 폐업 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는요, 폐업 신고 전에 행정사의 지위를 승계하고요. 또 처분 승계입니다. 처분 승계. 폐업 신고 전에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죄송합니다. 한 행정처분 효과는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승계됩니다. 위반 행위 승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행정사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할 수 있죠. 이 경우에 그 폐업한 기간과 폐업 사유들을 고려해 업무 정지 기간을 정하여 하고요. 다만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 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반 행위도 승계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 행정사의 업무에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위반 행위는 승계되기 때문에. 다만 그죠?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 기간이 1년이 넘었어. 그러면은 위반 행위가 승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폐업 신고 후에는 1년 동안은 그냥 위반 행위가 있었더라면 폐업 신고 전에 1년은 푹 쉬어라.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행정사에 대한 지도 감독, 약술형 대비하면 좋고요. 필요하죠. 다음 공탁소 지정 및 공탁물 보관인 선임 사건. 그래서 서설, 관할, 절차의 개시. 4번 신청 방식. 5 심리 및 재판. 6 불복 방법. 7 비용의 부담. 네, 목차는 그 포맷은 정해진 거고요. 서설에서 일단 변제 공탁이라는 것은요, 그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아야죠. 근데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그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건 채권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하는 것이 변제 공탁입니다. 그래서 변제 공탁은 어디서 하죠?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서 하겠죠. 에서 합니다. 근데 법정에 공탁소가 없거나 공탁소가 있더라도 보관 능력이 없다는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 보관자 선임하여야 하고요. 그래서 관할은요,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절차의 개시는요, 변제자의 신청이겠죠. 변제자의 신청으로 절차 개시되고요. 신청 방식은요, 일반 원칙에 따라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요. 심리 및 재판입니다. 그래서 심리는요, 일반적인 신문의 방법을 취하죠. 그 다음에 재판을 하기 전에, 그죠?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 신문하겠죠. 신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참여할 수 있나요?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문에 참여 못합니다.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문에 참여할 수 없고요. 다음, 당연히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재판은요, 결정으로서 하죠. 결정의 형식. 다음,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합니다. 고지하고요. 6. 불복 방법. 공탁소의 지정이나 공탁물 보관인의 선임 재판에 대해서 불복 신청 못하죠. 네, 불복 신청이 안 돼요. 7.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 이때는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 보관인 선임의 경우, 선임을 한 경우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 부담입니다. 네,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 보관인 선임을 한 경우에는요, 비용은 채권자가 그 절차의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공탁소 지정 및 공탁물 보관인 선임 사건. 네. 네.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음, 비송사건의 심리 방법. 네. 일단 쭉 그냥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비송사건이란 뭐죠? 일단 비송사건에 대해 의의부터 써야겠죠. 일단 비송사건. 그래서 사건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해서 누가?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이죠. 이거를 비송사건이라고 하고요. 심리방법은, 그러니까 심리방법, 다음에 목적 자학해요. 사실인적, 원칙, 기억나는 거, 절대적 진실발견주의, 그 다음에 직권탐지주의, 그죠? 직권탐지주의, 그 다음에 4번 사실 인정의 방법, 그럼 사실의 탐지, 그 다음에 증거조사. 증거조사 방법은 뭐가 있죠? 증인신문과 감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사실의 탐지 및 증거 조사의 촉탁 할 수 있고요. 입증 책임은요? 비송사건 입증 책임은 없죠. 그래서 다시 심리 방법입니다. 2번 심리 방법. 일단 신문.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서 하고요. 그 심리에는 변론을 요하지 않죠. 임의적 변론이죠. 일반적으로 신문의 방법. 여기서 심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문의 방법에 의해서 심리합니다. 그래서 신문이란 것은 그 법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어떻게 합니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임의적 신문이 원칙이고요. 임의적 신문이 원칙이고요. 다음 2번 직권주의죠. 네. 비송사건 절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직권주의가 지배한다는 겁니다. 직권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신청 사건이든 직권 사건이든 일단 신청 사건이든 직권 사건이든 일단 절차가 개시된 이후 법원은 직권으로
그 절차를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비공개주의죠. 비공개주의. 그래서 비선사건의 신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이런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죠. 재판상 대회에 관한 사건, 대회에 관한 사건은요 비선사건과 달리 쟁송의 성격 때문에 공개합니다. 성격으로 공개합니다. 원칙이에요, 비공개주의가. 그 다음에 4번 간이주의. 간이주의라는 것이 일단 법원 사무관 등은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 신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여 조서 작성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법원 사무관 등은요 또는 신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요. 기타 신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사실 인정에 관한 원칙, 절대적 진실 발견주의입니다. 당연히 비성사건에서는 사실 인정에 관해서 절대적 진실 발견주의를 취합니다. 그 직권탐지주의라는 것은요,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그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겠죠. 그다음에 사실 인정 방법은요, 그 사실의 탐지인데요. 사실의 탐지라는 것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중에 증거 조사를 제외하는 것을 말하고요. 특정한 방식도 강제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중에 증거 조사를 제외한 것을 사실의 탐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성사건에서는 그리고 증거 조사는요, 증인 신문과 감정이 있고요. 사실의 탐지, 그러니까 증거 조사. 그 다음에 사실의 탐지 및 증거 조사는요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고요. 비성사건에서 입증 책임은 따로 없습니다. 이건 뭐 직권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더 남고.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약간 혼동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가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신문, 그러니까 신문 방식이랑요. 신문, 요거에 대해서 살짝 헷갈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사,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신문, 말 그대로 신문은 그냥 듣는 거라고 듣는 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신문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법원 등 수사 판결을 위해서 어떤 사건에 관해서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그 어떤 사실관계를요 물어 조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증인 신문이라고 그러죠. 증인 신문.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신문은요, 그 법원이 당사자에게 피해자나 피의자 등의 권리를 위해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진술할 기회. 법원이 당사자에게 피해자나 피의자 등의 권리를 위해서 진술, 그러니까 서면이나 구두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죠, 신문. 네,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때 가끔 뭐 비송사건, 뭐 심리 방법은 임의적 신문을 한다. 그래서 법원이 당사자 이해관계 등의 서면 또는 구술지휘로 기회를 부여하는 거다. 그 신문 방식은 임의적 신문이다. 이 말을 쓸 때 가끔 신문이라고 쓰시는 분이 있던데 그건 틀린 말이죠. 예, 듣는 거죠. 예, 신문 말 그대로 그 너의 그 피해자나 피의자 등의 권리를 위해서
진술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듣는 거예요. 예. 법원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이 맞습니다. 일종의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로 경찰이나 뭐 검찰에서 막 캐는 거죠. 증인 신문을 한다고 하죠. 피의자 신문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상 과태료 재판. 요거는요. 서설. 그 다음에 과태료 재판이나 불복 방법 쓰라 이거죠. 그래서 일단 과태료에 대해서 일단 쓰고요. 과태료란 결정한 부작위 또는 자기의 이행을요. 부작위로 자기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거나 징계 처분의 일종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죠. 그래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는 정식 재판도 있고 또 약식 재판도 있죠. 목차를 보면요. 정식 재판의 불복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큰 목차는 3번 약식 재판의 불복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그렇고요. 일단 과태료 재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주무행정청이 1차적으로 부과 고지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면 주무행정청의 통보에 따라서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식 재판에 있어서 불법 방법은요. 우선 심리. 그래서 심리를 할 때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요. 당연히 당사자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 구해야겠죠.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법원은 직권으로 그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할 수 있고요. 재판은요. 이유를 붙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결정하고요. 결정으로서 하고요. 재판의 고지에 의해서 재판은 고지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즉시항고입니다. 즉시항고. 당사자와 검사는요. 그 정식 재판에 대해서 즉시항고 할 수 있고요. 이 경우 항고는요. 집행 정지의 효력을 받습니다. 다음 약식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은요. 약식 재판의 불복 일단 심리 방법은요. 법원은 당사자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건 정식 재판이고 약식 재판에 있어서 법원은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 재판 할 수 있죠. 다만 검사의 의견은 구해야 된다. 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 조사를 해야 되고요. 재판입니다. 재판. 이유를 붙인 결정하고요. 재판은 고지하여 불복이 발생하고요. 이의 신청. 이의 신청할 수 있죠.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 당사자와 검사는요. 재판을 받은 날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당사자의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로 재판을 한 경우 당사자와 검사는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재판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효력 이의신청이 있으면요, 재판은 효력을 잃죠. 이름이에요. 법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합니다. 이의신청까지. 자, 네. 그래서 정식재판에 대한 불복과 약식재판, 그래서 당사자 진술 듣지 않고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그리고 재판 방식은 이유를 붙인 결정, 그 다음에 재판의 고지의 효력 발생 똑같고요.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약식재판에 있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하면 재판 효력을 잃게 되고,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그렇죠? 다시 재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식재판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6번, 네, BCX 지구 토지구역 정리 조합의 조합원인 갑 왜 255명. 은 조합장의 배임 행위를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법원이 비송사건인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하였습니다. 이 절차에서 갑이 영업 중의 행정사업 을에게 소송행위 대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진술하려 하였는데 법원이 갑자기 대리행위를 금지하고 퇴정을 명했어요. 적법하냐? 결론 적법합니다. 예, 적법해요. 이유는 이제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데로서 대리를 영업을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할 수 있기 때문에,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해요. 예, 그렇지만 간단하게 한 두 줄 쓰면 안 되니까 이제 서설부터 해가지고 비송 사건의 대리, 그 다음에 비송 대리인 이런 걸 써야겠죠. 그 다음에 비송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써야겠죠. 그 다음에 3번 비송 대리권의 증명입니다. 증명. 그 다음에 난거로 4번 대리행위 효력. 그 다음에 퇴정 명령의 적법 여부. 이렇게 목차 잡아야겠죠. 네. 그래서 서설에서 그죠? 임시총회에서 소집허가 사건이란 것은 뭐냐? 개념 정도 적어줘야겠지. 임시총회에서 소집허가 사건. 임시총회 소집허가 사건. 사건이라 총사원 5분의 1이죠. 5분의 1 이상의 회의 목적사 제기해서 임시총회 소집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 청구한 사원의 그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건을 말합니다. 다시 임시총회 소집허가 사건이란 총상 5분의 1 이상의 회의 목적 사항을 제기하여 임시총 회의 소집 청구가 있은 후에 2주간 이내에 이사가 그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해달라는 사건을 말게 하고요. 비송사건에 있어서 당연히 비송사건에서 대리는 허용하죠. 네. 비송 대리인, 네, 비송 대리는요, 그 비송사건에 관계 있는 소송 능력자로 하여금 비송 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능력자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거야. 근데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 본인이 출석하라 명령을 받은 경우.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둘째,
사안에 문제된 게 이거죠. 법원이 소송 운영,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죠?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대리권의 증명, 예, 대리권의 증명입니다. 비송대리인이 권한으로 서면으로 증명하고요. 통상 위임장에 의하여 증명합니다. 통상 위임장에 의하여 증명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증명 서면이 사문서의 경우 법원은 공정이 급하게 공증 업무를 보는 사람이 인증을 받도록 비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고요. 뭐 공증받아라. 비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고요. 대리행위의 효력이에요. 당연히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비송행위죠.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비송행위는요. 누구에게?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죠. 미칩니다. 그래서 비송대리인으로서 문제가 되는 게 비송행위를 한 자가 무권대리인 경우, 그럼 그 대리인은 무효죠.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비송사건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합니다. 무권대리인의 그 대리행위는 무효인데, 그럼 이 무효가 되니까 당연히 그 무권대리인이 비송사건을 신청했어. 그럼 부적법하죠? 각하 처리해야 되는데 법원이 각하를 하지 않고 이를 간과해서 재판을 진행하면요. 그 재판은 당연 무효가 아닙니다.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안에서 퇴정 명령의 적법 여부입니다. 그래서 행정사 의뢰 비송사건 대리를 영업을 하는 자라면 법원의 퇴정 명령은 적법합니다. 그죠?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왜 그러죠?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그래서 비송사건에서 절차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좀 정리하는 동시에 그 임시총회 그 소집에 있어서 그 민사 비송사건 뒤에 각식 부분에서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서 뭐 약술하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비송사건 절차법, 네, 임시총회 소집 이 부분은 정리해놔야겠죠.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은 그렇죠? 만약에 문제가 이게 아니라 비송사건 대리로가 빠지는 게 아니라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에 대해서 단문 형식으로 약술하시오 막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서론에 이와 같은 그 약술을 당연히 쓰시고요.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 약술을 쓰시고 그렇죠? 임시총회 소집 그래서 1번 서론입니다. 그래서 의의를 쓰시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는요. 사단법인 임시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니까 이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 소집할 수 있죠. 그래서 총사원 이것도 5분의 1입니다. 총사원 5분의 1 총사원 5분의 1 이상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해서 청구한 때에는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의를 쓰시고요. 이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때는 총사원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요, 관할법원. 이때 관할법원은 어디죠?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죠. 셋째, 신청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인은요, 그 인원, 총회 소집을 요구했던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사원들이죠. 그 다음에 자격은요,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던 사원만이 신청의 자격이 있죠. 그래서 총회 소집을 요구한 적이 없는 사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은요, 사원들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은 부적법한 겁니다. 그리고 신청 요건입니다. 반드시 법률상 반드시 수인의 공동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인의 신청인이 공동하여야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신청 요건은요, 비송사건 재판 시까지 충족해야 하고요. 1회 취하에 의해서 신청 요건의 신청 요건 인원수에 부족하게 되면요, 그 신청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상 반드시 수인의 공동 신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수인의 신청인이 공동 하여서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때는요, 신청 요건은 비송사건 재판 시까지 충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 방식은요, 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죠?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고요.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소명 자료는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이나 총회 소집 통지서, 받은 일이 없다는 사원의 진술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리고요, 4번 재판의 형식은요, 이유를 붙인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이유를 붙인 형식으로 결정으로서 재판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복 절차는요,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로서 불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 항고로서 불복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요것도 빼먹으면 안 돼. 반면에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총회 소집 이 부분은 이 문제에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따로 정리를 해야 돼서 제가 공유 노트에다가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 노트에다가 제가 공유해 놓도록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21일 3주 남았는데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일요일이고요. 주말에 좀 쉬면서 컨디션 조절하면서 저도 오늘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해요. 네,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과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